오늘 장 랭킹5로 이어가겠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장에서의 대응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다음 주 월요일에는 오늘 움직이는 섹터들이 어떻게 바뀔지도 중요한데 두 분 모시고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SL 김태성 본부장, 오로라 투자자문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두 분도 연휴 동안에 아마 마음 편하게 쉬는 느낌은 아니셨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너무 많은 이슈들이 나왔습니다. FOMC부터 해서 중국의 이 딥시크까지요. 오늘은 딥시크 이야기를 하루 종일 하게 되는데 딥시크가 도대체 뭔데는 아침부터 많이들 들으셨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다면 딥시크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섹터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딥시크의 쇼크로 국내 반도체주가 그야 말대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특히 하드웨어 쪽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오늘 볼 수가 있었는데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그 HBM 밸류체인 쪽이 특히나 크게 두드려 맞고 있는 상황이죠. 너무 뚝 떨어졌어요.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해도 이제 다시 전고점에 대한 우리가 희망을 잡고 있었는데 오늘은 10% 가까운 급락.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기회다라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좀 아침부터 해서 저가 매수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는 또 별개로 확정 실적 발표부터 해서 HBM 관련된 이슈까지 많은 것들이 전해졌습니다. 하나씩 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김태성 본부장님, SK 하이닉스 비롯해서 지금 반도체 섹터 일제히 급락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딥시크발로 인한 단기 충격이니 한번 매수를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지 아니면 정말 이제는 소프트웨어로 가는 거다. 주가의 기류 자체가 바뀐다.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조금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이제 딥시크 발이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저비용, 고효율에 따라서 장비주들보다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영업 마진율을 훨씬 더 빠르게 높일 수 있다라는 장점들이 지금 부각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기술주 안에서 자금이 모두 빠진 것이 아니라 기술주 안에서의 자금이 어떻게 보면 새롭게 개편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월의 마지막 거래일이고 오늘 또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움직임에 어떤 모든 것을 의미 부여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사실 미국은 엔비디아만 지금 여전히 변동성을 키우고 있지 다른 기타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반등세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추후에 이제 확인을 통해서 정말로 딥시크가 그들의 어떤 주장대로 이 H100보다는 H800을 통해서 지금 이 정도 성능의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낸 것이 확실해진다라고 하면 그때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이제 쫓아가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사실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소프트웨어 한다라는 기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관련 기업들을 여러 기업을 좀 찾아봤는데 실제로 그 산업을 통해서 그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지금 기업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한다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길과 컴퓨터처럼 자체의 확고한 플랫폼 IP가 있는 기업 쪽에 저는 투자를 하는 게 맞고 그렇지 않다면 저는 오히려 이 장비주들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하는 한미반도체와 같은 기업들 조정을 노려보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한 번 더 여쭤보겠지만 정말 종목을 잘 골라봐야 되겠고 한글과 컴퓨터처럼 수익을 내는 쪽을 보자 얘기해 주셨고요.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이 하드웨어 쪽에서도 우리가 기회를 찾아볼 수 있다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오늘이 또 금요일이다 보니까 조금은 지켜보면서 들어가도 늦지 않다. 약간은 관망의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삼성전자의 이슈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가 정말 많이 나왔어요. 물론 아직까지 엔비디아 측에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입장이라 좀 더 그 추가 뉴스 보긴 해야 되겠지만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3 8단 공급을 승인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건 정말 기다렸던 뭔가 HBM 관련해서 눈에 보이는 성과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오늘 사실 너무 타이밍이 안 좋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SK 하이닉스가 12단 공급하고 있는데 지금 8단 공급한다는 게 얼마나 큰 메리트인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 확정 실적 나온 거 한 번 더 보면서 주가는 약간 출렁거리는 것도 있고요. 일단은 유창희 본부장님 기다리던 뉴스가 나왔지만 앞서 짚어봤듯이 이게 얼마나 메리트가 있을까 얼마나 주가에 있어서 큰 영향을 줄까 싶긴 하거든요. 저는 별 영향 없을 거라 생각이 별 하고 영향 있어요. 없다. 왜냐하면 이게 한 7개월 정도, 6, 7개월 늦어진 거잖아요. 작년 여름부터
8단 통과했다 못했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왔다가 이제야 승인을 받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큰 의미를 둘 정도는 아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거의 12단 퀄텍스가 다 끝난 상황이고 하이닉스는 아예 생산을 하고 있죠. 16단도 이제 한 하반기면 공급을 할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제 8단 통과한 것이고 또 이게 중국향 제품이라면 아마 가격도 제값을 못 받을 가능성도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이것이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실적을 반전시키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딥시크에 대한 뭐 성능 이런 걸 떠나서 저는 딥시크가 불러온 게 하나가 있다라면 미국 빅테크가 조금 비싼 거 아닌가라는 우려감들이 네, 이번에 네. 다시 한번 촉발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내 반도체주들도 그동안 최근 한 달 정도 좋은 상승을 보여줬었던 것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스타게이트, 뭐 이런 메타 등등이 진짜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투자를 네.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온 것이지 그 투자가 진행되면서 올라온 건 아니라는 네. 것이죠. 근데 딥시크 때문에 이러한 투자가 이번이 끝이 아니야? 라는 우려감이 한번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반도체 쪽에 대해서 하드웨어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는 조금 더 위축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의 조정에 같이 좀 떠밀리면서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이번에 딥시크 논란이 있으면서 강하게 반등을 준 거는 또 애플이었어요. 네. 애플이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들. 그러면 이번 삼성 갤럭시 S25도 상당히 평가가 나쁘지 않고 예. 또 디바이스 제품의 교체 수요가 좀 빠르게 나온다라면 그게 노트북이 됐든 일반 PC가 됐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요가 빠르게 회복이 된다 그러면 의외로 삼성전자가 또 여기에 대해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다만 HBM만 가지고는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좀 많이 늦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HBM 관련된 건 사실 좀 시기가 많이 늦었다라고 얘기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딥시크 충격으로 인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삼성전자 좀 재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짚어주신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공개했던 갤럭시 S25도 굉장히 평이 좋고 애플이 한 번 또 온디바이스 AI를 주목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기회 삼아서 삼성전자를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얘기를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의 실적과 한번 연결해서 더 주가 방향성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성 본부장님, 네. 반도체 영업이익이 3조 하회했다. 일단은 뭐 비수기잖아요, 4분기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뭐 그것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줘야 될 것 같긴 한데 DS 부문이 역대 최대 매출 30조를 찍었지만 R&D 투자가 늘어났다. 그거를 반영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삼성전자의 전반적인 그 확정 실적부터 해서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내용들 종합해 봤을 때 우리가 투자 방향성을 어떻게 좀 잡아가면 좋을지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일단 4분기 비수기였다라는 예. 것은 핑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출액은 굉장히 좋게 나왔고 예.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 보면 역대 최대의 어떤 성과를 보여준 네. 현재 시점이기에 4분기가 이제는 반도체 비수기다라고 핑계를 대기에는 다소 좀 어려움이 있어 보여요. 네. 대신에 매출액은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안 좋아진 것을 보고 어떤 부분을 추론을 할 수 있느냐. SK하이닉스는 매출액도 늘었지만 영업이익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네. 그럼 두 차이점은 결국 HBM에서 지금 발생이 되고 있다. 삼성전자가 HBM 쪽에서 지금 빠르게 속도를 올리지 못한다면 이 격차는 앞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좀 네. 보여질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숫자 자체는 썩 좋지 못한 숫자임은 분명하고 그리고 이제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참 이게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뭐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매입한 부분 80% 이상 했다고 했거든요. 그럼 남은 게 약 10에서 15% 정도인데 예. 그것까지 소진이 되고 나면 이제 삼성전자는 온몸으로 이제 뭐 변동성을 받아내야 되는 거죠. 기관과 네. 외국인의 어떤 수급이 없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정적일 수밖에 없지만 또 긍정적인 회로를 돌려보면 애플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의 힌트는 뭐냐? 바로 저 비용 고효율을 통해서
정말로 이 온디바이스에 대한 어떤 탑재 이후의 영업 마진율이 높아진다면 갤럭시 시리즈도 그렇게 될 가능성 예. 높아 보인다라는 게 이제 신락 같은 희망이긴 한데 역시 애플은 애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삼성전자하고 다르게 그들은 이미 반등을 하면서 그 모습을 보였고 삼성전자는 여전히 지금 심리적인 압박을 좀 받으면서 결국 55,000원이라는 가격대 위로 언제 어느 순간에 올라오느냐를 먼저 확인을 해야 그 다음부터 좀 투자의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건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이 이야기를 하죠. 엑시노드 2500 시리즈를 하반기 폴더블 폰에 이제 탑재를 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교체 주기가 빨라지는 거는 상반기보다 오히려 하반기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애플이 저러니까 삼성전자도 올해 상반기에 어떻게 보면 교체 주기가 빨라졌을 때 지금 당장 반응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성능이 변하는 시기는 상반기보다는 지금 하반기에 집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생각보다 지금 지지부진한 것은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지금은 삼성전자 가격적으로 보면 누가 뭐라 해도 사고 싶죠. 현금 여력이 있고 네. 없으시다면. 하지만 V자 반등이 나오기에는 HBM 뉴스도 거의 무용지물인 네. 상황이라서 일단 55,000원이라는 가격대 위로 회복력을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비중을 확대하든지 줄이든지 그 다음 스텝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충분히 뭐 가격적으로는 매력 있는 자리지만 HBM 관련된 이슈도 크게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리고 실적으로도 한 번 더 조금 실망감을 주기도 네. 했습니다. 앞으로 온디바이스 AI나 이런 쪽에서 뭐 기대를 하려고 해도 뚜렷한 그 성과 나오는 것도 네.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일단 55,000원까지 회복 탄력성 보고 나서 대응하자라고 얘기를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먼저 하드웨어 쪽에 대한 이야기 좀 자세하게 나눠본 것 같아요. 이번에는 AI 인프라 투자가 위축되면서 좀 타격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전력 설비나 원전 이런 쪽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딥시크가 참 무섭죠. 많이들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저가 공세, 이거 뭐 가성비 이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만큼 돈 들일 필요가 없다. 우리가 AI 쪽에 대규모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게 그 트럼프의 야심찬 2.0 시대의 하나의 계획이었는데 거기에도 어떻게 보면 좀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대규모 AI 인프라 투자 회의론이라는 게 결국 불다 보니까 지금 변압기 3사를 비롯해서 대부분 이 섹터 안에서 종목들이 다 급락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실제로 인프라가 투자가 축소된다라는 거에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실은 뭐 그동안 인프라 투자라는 뉴스 말고도 미국에 워낙에 그 전력 설비 시스템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교체해야 된다 이런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보면서 그냥 오늘 급락은 잠깐의 센티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과하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지 유창희 본부장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저는 뭐 반도체랑 같이 묶어서 봐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AI 데이터 센터의 확대의 기대감이 어떻게 보면 변압기, 전력 인프라를 끌어올린 게 상당히 전 많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노후화된 전력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서 전력 관련된 수요가 높은 건 맞지만 그것보다도 더 많이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 쪽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이쪽에 대해서 주가에 녹아들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딥시크의 논란은 저는 뭐 끝났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한 1, 2주 정도는 더 확인이 필요하고 거기에 어떻게 시장이 반응을 하는지 또 어떻게 앞으로의 미래를 전망하는지를 좀 봐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반도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닉스, 삼성전자, 하드웨어 쪽도 당분간 조금 힘들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전력 인프라 쪽도 조금 힘들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반도체는 그나마도 뭐라 그럴까요? 증설 자체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요 세 개밖에 없잖아요. D램을 만들거나 HBM 만들 수 있는 회사들은. 그리고 이들이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가지고 캐파를 늘리진 않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변압기라든지 이쪽은 어마어마한 투자를 작년 몇 년 전부터 해왔고 또 올해도 대규모 투자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정말로 이런 투자가 또 끊길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나온다면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취약함이 조금 더 주가에 노출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까지는 변압기 전력 인프라 쪽에 대해서 좀 조정이 나오더라도 네. 좀 적극적으로 매수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일단 지금은 새로운 이슈가 나왔던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섣불른 어떤 저가 매수는
조금은 자제하는 게 조금은 맞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네. 있습니다. 그동안 잘 갔던 건 그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거고 잠깐 조정 나와도 어차피 내러티브는 그대로니까 그쵸. 우리가 모아갈 수 있는 기회로 볼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딥시크라는 워낙에 큰 하나의 좀 타격이 될 만한 이벤트가 나온 만큼 1, 2주 정도는 더 지켜봐야 된다. 오늘같이 빠질 때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다소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원전 쪽은 좀 다를까요? 김태성 본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력 설비랑 마찬가지로 함께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쪽도 SMR 비롯해서 그 트럼프 정부의 뭐 정책의 변화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존의 전력 설비든 뭐 이쪽이든 가지고 있는 내러티브는 그대로인데 딥시크라고 하는 하나가 좀 더해진 거이긴 합니다. 그래서 보유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우리가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과격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네. 딥시크가 뭐라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HBM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네. 당연히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변동성이라는 것도 바닥권에서 뭐 두세 배 오른 게 아니라 수십 배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상황이고 그 외에 지금 원전이라든지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IT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올라온 것도 지금 없는 상태이기에 너무 이들의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개인적인 좀 생각도 갖고 있고 원전이 지금 AI 데이터 센터 하나만을 바라보고 지금 커져 나가고 있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AI 딥시크에 대한 어떤 사태가 전력기기까지 퍼지는 것은 저도 이해는 가나? 또 여기서 한 번 더 확장이 돼서 원전까지 이들의 어떤 영향력 안에 들어가는 것은 조금은 아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원전주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실은 지난 2, 3주 동안 조정 없이 조금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매수하기도 굉장히 좀 불편하게 올라온 상황이었는데 지금의 조정은 저는 충분히 매수의 기회로 좀 삼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차코 원전에 대한 이제 결과 발표도 지금 코앞이고 또 이제 여러 기업들이 빅테크들이 이미 SMR에 대해서 투자를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만큼은 지금 일단 변동성이 나왔기 때문에 반도체도 마찬가지지만 중소형주들보다는 대형주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본다면 조정은 기회로 보시는 게 맞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좀 두 분의 시각에 갈리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네요. 원전 쪽은 오늘 또 조정을 우리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거래량 상위 종목에도 두산 에너빌리티 이름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딥시크의 피해가 아니라 좀 수혜를 받을 만한 웃을 수 있는 쪽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AI 소프트웨어 있을 거고 오늘 네카오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죠. 자, 먼저 딥시크가 등장하면서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쪽에 상당히 부각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중국에서도 만드는데 우리도 오픈 진영인데 오픈소스 진영인데 우리 기업이 못할 게 뭐냐. 네카오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네카오 나란히 뭐 5에서 6%대 강세 보여주는데 유난히 카카오가 훨씬 더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유창희 본부장님, 네. 그동안 저희가 AI 소프트웨어 질문 드릴 때 네이버도 좀 좋게 봐주셨던 기억도 있는데 네. 오늘은 카카오가 더 강한 것 같아요. 이유가 있을까요? 뭐 많이 빠져 있었으니까 강한 거죠. 상대적으로 더 빠져 있어서? 네이버는 네. 계속 올라와 있었던 상황인 거고 카카오는 최근 1월 달 한 달만 본다고 하더라도 네. 주가가 오르지 않고 오히려 저점을 이탈했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반응을 좀 더 강하게 하는 거라 보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딥시크의 영향이 우리나라 AI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기대감을 만들어줬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투자 심리가 상당히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AI 서비스, AI 소프트웨어 시장이 사실은 작년 한 10월, 11월부터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저점 대비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는 이쪽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올해는 더 커질 거라는 어떤 기대감들이었던 거거든요. 그것이 딥시크로 인해서 다시 한번 또 전 확인되고 있는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스노우플레이크라든지 팔란티어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양호했었던 걸 감안한다라면 저는 뭐 네이버 충분히 뭐 외국인들 지난 그 작년 4분기서부터 올해 1월 달까지 거의 1조 3천억 이상을 순매수를 보여줬다라는 걸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카카오는 일단 첫 번째는 저점에서 일단
첫 상승이 시도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의 시가 뭐 36,0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더 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일단 분할 매수는 가능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가 상대적으로 더 빠져 있었다 보니까 그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서서히 이제 카카오에 대해서도 분할 매수 접근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번에는 게임 쪽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 그 상장인 증권의 리포트를 보니까 인터넷 업종 안에서는 네이버가 최대 수혜주 그리고 게임주 안에서는 크래프톤이 최대 수혜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게임도 딥시크의 수혜다. 근데 그 중에서도 왜 크래프톤이 가장 뭐 좋다라고 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김태선 본부장님. 일단 결국에 이제 게임 산업에까지 이제 딥시크의 영향권 네. 안에 지금 들어온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게 예. 왜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산업에 어떻게 보면 지금 빠르게 분포되고 있냐면 네. 이렇게 비용이 낮아진다면 네. 글로벌 공룡 기업이 아닌 우리도 AI와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딥시크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고 네.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AI와 어떤 산업을 통해서 이제 결합을 했었을 때 바로 이제 수익성을 좀 낼 수 있는 부분은 뭐 의료 AI라든지 의료 진단 쪽도 있겠지만 결국 이제 게임 쪽도 AI가 붙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또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구조적인 부분도 있다 보니 게임주들이 이제 수혜주로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근데 이것도 저는 이유를 그냥 가져다 붙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게임주들이 이 수혜를 본다라고 하면 크래프톤만 올라갈 것이 아니라 네. 다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요. 크래프톤만 올라갑니다. 그러면 크래프톤이 올라가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그냥 하나일 뿐이고 일단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원초적으로 실적에 기반한 오늘의 상승세가 아닐까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또 딥시크의 영향력이 정말 많은 섹터로 뻗어지고 있는데 그중에 게임도 하나 포함이 되는 거고 게임 만약에 딥시크 수혜 받을 거면 다 같이 가야 되는데 크래프톤의 실적이 워낙에 받쳐주다 보니까 오늘 좀 유난히 돋보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역시나 실적이 중요하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가장 궁금한 게 AI 소프트웨어 쪽이 다 거론이 돼서 중소형주가 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AI가 붙었다고 해서 우리가 뭐 AI 소프트웨어, 의료 AI 뭐 아무거나 다 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딥시크의 등장을 모멘텀 삼아서 우리가 투자해볼 만한 종목 옥석가리게 해봐야 될 텐데 두 분 각각 어떤 거 제일 좋게 보는지 궁금해서요. 유창희 본부장님 먼저 탑픽 한번 뽑아주시죠. 네, 저는 탑픽으로는 오늘 뭐 다들 많이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 네. 저는 엠노를 좀 관심 있게 엠노, 보고 예. 있습니다. 엠노는 뭐 완벽하게 1대1로 비교할 수는 네. 없지만 팔란티어랑 비슷한 사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팔란티어가 이제는 정부 사업을 하다가 이제 일반 개인 기업 사업으로 좀 전환된 부분들이 있는데 엠노 같은 경우는 공급망 관리 서비스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좀 수요가 높아질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첫 분기 매출 200억을 달성하기도 했었고요. 특히 엠노 클라우드 매출이 급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급망 관리 서비스에 특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 SDS 자회사로 편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삼성하고 어떤 협업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주말에 그러니까 어저께 나온 뉴스들 본다라면 트럼프가 어찌되었던 캐나다, 멕시코 관세 25% 부과할 수 있다라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관세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당선 이후, 그러니까 취임 전에 조금 줄어든 것이지 이게 아예 없어진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 관세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공급망 관리가 더 중요해질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엠노가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저는 최근 2달 동안 행보를 하고 있고 이 수렴이 거의 끝나가는 과정이라면 일단은 75,000원 작년 6월달 고점 언저리까지의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충분히 열려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65,000원 박스권 하단입니다. 최근 한 달 흐름을 보면 그래서 65,000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분할 매수도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엠로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 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75,000원, 손절가 65,000원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김태선 본부장님께서는 네. AI 소프트웨어에서 어떤 거 제일 좋게 보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네이버를 싫어하거나 그런 건 네. 아닌데 네이버를 원픽으로 이제 가지고 나와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서 저도 고민을 하다가 네. 결국 만약에 장비주들에 대한 어떤 회복 속도가 떨어져서 소프트웨어 기업을 찾는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거 볼 것 없이 네카오를 봐야 될 텐데 네. 카카오는 아닌 거죠. 네. 아닌 건 아닌 네이버다.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네이버를 좀 보신다라고 하면 결국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미 왜 네이버를 봐야 되는지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격적인 전략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서 저는 가격적으로 보면 손절가 20만 5천 원을 정확하게 좀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또 목표가는 좀 높게 못 잡겠습니다. 그동안 보여준 게 있어서. 네. 그래서 1차적으로는 24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좀 목표로 한번 잡아보고 24만 원까지 이제 올라갈 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또 글로벌 증시에서도 여전히 그때에도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다면 더 목표가를 높게 잡아도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또 돌고 돌아서 결국엔 엔비디아로 예. 돌아오면 빠르게 또 식을 수는 있으니까 좀 목표는 짧게 그리고 손절도 좀 짧게 좀 잡고 트레이딩 구간에서 한번 접근해 보자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에 대해서 얘기를 주셨네요. 일단은 저희가 목표 주가 24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20만 5천 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봤고요. 이제는 테슬라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적은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듯이 6월에 로보택시 관련된 뭐 일정들 이런 거 나오다 보니까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자율주행주 쪽으로 시각이 가게 됩니다. 자율주행주가 어느 뭐 폭발적으로 오르진 않지만 그래도 일단은 기대감이 있고 무엇보다 6월이라는 뭐 구체적인 일자가 정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6월까지는 자율주행주가 좀 우상향할 수 있을까? 뭐 그때까지 기대해도 될까? 이게 좀 궁금하네요. 유창희 본부장님 네. 이쪽 섹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미 이건 주가에 전 반영되어 있다는 생각을 좀 반영됐어요?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6월달 봐야지 알죠. 뭐 테슬라가 이런 말을 하면서도 그 했던 말, 내가 이런 약속 못 지키는 거 알고 있는데 이번엔 지킬 거야라고 발언을 했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전 좀 지켜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한 5월 8월이나 9월달에 로보택시가 이제 나온다라는 것인데 이게 조금 앞당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이미 좀 주가에 좀 반영되어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오히려 최근에 자율주행이 움직인 것은 사실은 AI하고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전 움직임이 좀 나왔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에 대한 어떤 오늘도 로봇주들이 좀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쪽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더 나와야지 자율주행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이지 단순하게 테슬라 하나만 보고 움직인다? 이러기에는 주가는 이미 좀 많이 움직임이 있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좀 많이 반영되고 올랐던 바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에 그렇게까지 크게 반응이 안 나오나 봐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짚어주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어서 로봇 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는 우리가 테슬라를 봤을 때 그 뭐 전기차보다는 자율주행, 로봇 이런 쪽을 많이 좀 생각하게 되는데 결국에 딥시크 이슈도 사실 오늘 로봇의 투심을 좀 자극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로보택시라는 이야기도 나온 것도 있고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개발 공식화 나타내기도 했고 현대차도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정에 도입하겠다라고 했고요. 무엇보다 머스크가 이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이 10조 달러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밝힌 것도 외신을 통해 정해졌습니다. 너무 많은 이슈가 붙어 있는 상황. 오후 들어서도 여전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로봇주는 새해 첫 거래일부터 좋았잖아요. 2차 랠리가 좀 시작됐다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여전히 로봇주에 대한 관심도는 높여가야 된다라고 예. 저도 이제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로봇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스스로 한번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삼성전자의 로봇 하면 대표적인 제품이 뭐가 있는가? 현대하면 대표적인 로봇 제품이 뭐가 있는가? 아직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로 테슬라라고 했었을 때 옵티머스라고 하는 이제는 우리가 그 기종을 한 번에 떠올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듯이 삼성전자 하면 뭐, 현대하면 뭐 이런 제품들이 만약 현실화가 되고 상용화가 된다라고 하면 로봇 관련주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 지금 가능성은 저는 높게 볼 수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를 우리나라 기업 CEO들이 조금은 본 받았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주가가 안 좋으면 나서서 좀 세일즈도 좀 해주고 걱정 말라라는 식의 어떤 어필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우선 어찌됐든 테슬라가 강함으로 인해서 일단 우리나라는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로봇주들의 대장주로 올라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다른 섹터보다 당연히 로봇주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지금 쫓아가기 어렵다면 계속해서 감속기 쪽은 시세가 지금 덜 나온 상태에서 저는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어떤 가격대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이쪽에 대한 관심도는 그냥 단순히 지금뿐 아니라 올해 내내 한번 계속
보셔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은 올해 내내 우리가 관심권에서 봐도 좋다라고 얘기를 주셨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너무 이제 가격적으로 부담된다면 감속기 쪽 한번 보자라는 부분도 덧붙여 주셨네요. 자, 이제 마지막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재건, 방산 뭐 이런 쪽인데 푸틴이 우크라 탄약 떨어지면 한 달도 못 버틴다 뭐 이런 얘기했고 트럼프는 뭐 종전에 대한 부분에 좀 힘을 쏟을 걸로 보이는데 일단은 좀 발언이 좀 갈리는 가운데 재건 관련주들도 오늘은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섹터는 좀 눈치 보기를 당분간 해야 되는 것일까? 유창희 본부장님, 원래 종전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재건주 수혜 생각했는데 약간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재건주들이 이제 지난 그 미국 대선 때 전후로 해서 움직였었던 흐름하고 최근에 재건주들이 움직인 건 좀 네. 다르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때는 정말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러우 전쟁이 빠르게 종전될 수 있다. 또 중동도 빠르게 안정화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정말로 이제는 우크라이나 재건이 현실화된다는 어떤 기대감을 올라갔었다라면 최근에 재건주가 움직인 것은 복합적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 투자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또 LA 산불에 대한 어떤 이 재건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올라왔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제 차익선 매물이 나올 수 있었던 위치였고,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흐름들이 아직은 좀 불규칙한 부분도 있다라는 거, 또 이것도 어떻게 보면 AI 데이터 센터의 투자가 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또 같이 나오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재건 쪽의 흐름들보다는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우려감들이 조금 더 주가에 차익 매물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저는 러우 전쟁은 곧 올해 안에 끝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재건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나 수혜를 입을 수 있을지 여부는 그 이후에 판단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집중해서 매매를 하기보다는 좀 시간을 좀 가지면서 종목을 좀 분할 매수하거나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을 좀 가지면서 재건 쪽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산 우주항공 쪽 궁금한데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산 안에서도 실적 잘 나온 하나오션은 강한 모습 보여주죠, 조선 쪽. 하지만 우주항공 쪽은 쉬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산 안에서도 주가 차별화 나타나는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오늘 산다면 조선과 우주항공 중에서 어느 섹터를 좀 사야 될까? 김태성 본부장님, 어려운 질문 좀 드릴게요. 어렵네요. 네. 만약 제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우주항공을 사야 될 것 같은데 네. 우주항공주 안에서도 조금은 이제 차별화된 좀 전략을 가지고 예. 있는 기업을 좀 찾아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저는 만약 제가 우주항공을 산다 했었을 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를 사는 게 맞겠다. 방산 쪽도. 네, 방산과 우주항공 그리고 이제 캔코아 USA를 이제 가지고 미국 내에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보통 이제 우주항공 하면 지난주 저도 그랬지만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공통적으로 HVM이라고 하는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 저도 이제 HVM이 이렇게 정말 힘없이 밀릴 거라고 생각을 하진 못했는데 오늘 조금 이제 조정이 세게 나오죠. 아무래도 이제 우주항공 어떤 분야에 좀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긴 하지만 그 소재가 또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에 들어간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문매를 맞고 있는 상황이라, 만약에 현재 시점에서 골라라 한다면 그런 어떤 노이즈가 없는 기업에 집중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조선중은 나빠서가 아니라 네. 너무 높습니다. 제 어떤 예. 매매 성향에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조선 너무 비싸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우주항공 그렇죠. 쪽 본다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지금까지 IS의 김태성 본부장, 오로라 투자자문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